예, 그 야당 내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의 사법부는 딱 뭐 문제 제기되자마자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도 이제 분명히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왜 사법부는 그렇게 1년 이상을 질질 끄는지, 그리고 그 180일을 넘긴 순간 이미 사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간 거기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 뭐 알려주고 싶고 밝히기도 싫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 국민들이 180일이라는 날짜를 지나가도록 사법부에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선거 사무는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은 180일 이내에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180일까지 가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전에 가급적 신속하게라는 말입니다. 그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신속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원도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법원이 이런 소송에 대해서 선거일 뭐 180일 넘긴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나온 행태입니다. 이건 결국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조작한 것을 은닉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아니냐. 그거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대법원이 이렇게 재검표 이후에 그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거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계속 제기를 하고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습니까?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그 시효가 이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여기는 문서 조작이나 위조 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이런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아도 3년 또 길면 5년,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도와드릴 거나 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그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4.15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계속 감추고 숨기고 인멸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법에만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났다. 국민 저항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런 저항권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되죠. 예. 교회는 결국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 성경의 원리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정의, 공정,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교회가 사실은 힘을 모아야 된다. 사람으로 모으고 뭐 교회 안에는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뒷받침을 하면서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 함께 모여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정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고 총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이제 대표가 되시고 정치에 뛰어들으셨는데 그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본 소감, 뭐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정치를 계속 하신 분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런 또 소감이랄까요?
솔직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뭐 더러운 거다. 거기 들어가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이제 후보들 간에 인신공격, 가족들까지 다 뒤지고 이런 걸 보면 참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황 대표님께서 느끼셨던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한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비난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시죠. 또 정치인들에게 그런 측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를 폄훼해서 혐오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스포츠 용품점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스포츠 용품점을 하면서 장애인 테니스 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 테니스를 하려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못 갈 데가 많고 가로막힌 데가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서 누가 좀 정치를 좀 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해서 구의원이 되니까 휠체어 가기 어렵게 만드는 턱 없애는 조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조례 만드니까 적어도 없어져요. 그 지역에서는 턱이 다 없어진 것이죠. 정말 이 장애인들의 어려움들을 조례 또 그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개선이 되더라.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의 잘못된 점들을 정말 국민들이 한번 철저하게 심판하고 또 필요한 좋은 정치의 그 장점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그 과거에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막 거의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태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꾸고 우리나라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로서 정치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고 또 새 정치를 해보자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많은 성찰을 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고 이제 정말 지혜로운 정책을 펴내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지금 궁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깨끗한 정치가 참 온 국민이 원하는 바일 텐데요. 제가 스위스에 가보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안 주더라고요. 자기 돈 내고 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요. 우리는 정치에 들어가면 얻어먹을 떡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정치하려고 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철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공천할 때 공관위원장에게 그런 당부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국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비의 한 30%는 사회에 환원하고 예.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짐을 받아보면 좋겠다. 실제로 1년 동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작은 변화지만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예.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잘하면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실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반성적인 차원에서라도 의원 정수를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도 명예직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면 도와줄 보좌관들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겠죠. 또 세비를 안 받으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대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냐, 또 그것과 함께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마치 일 많이 한 국회의원처럼 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법이 양산되더라고요. 차라리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한 가지씩만 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한 해에 막 10개씩 몇십 개씩 막 만들어내니까 그거 다 논의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고칠 게 많이 있다. 저 같은 정치에 전혀 문외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치를 평생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저럴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식이 정치의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유권자한테 아부하는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 의식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유권자 운동도 좀 선진국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이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결국 정치가 국민을 못 따라간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사실은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국민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 정말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예,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애를 많이 써서 세계 빈국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갔는데 사실은 뭐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금융실명제 같은 것도 뭐 사실상 정치권에서 만든 거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그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정치권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을 드리는 정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확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이래야 돼가 아니라 이제 미래형 의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 정수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의원 정수도 지금 300명입니다만 200명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의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평가해서 늘려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평가해서 의원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본래 우리 재원위에서는 아마 200명이었을 거예요. 예, 그랬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늘린 겁니다. 뭐 자가 증식을 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 예. 말 그대로 예. 원하는과 위하는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제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예. 또 그런 평가가 이제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줄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입맛에 맞는 정책을 자꾸만 내고 공약을 하고 그런데 비해서 비례대표들은 이제 그런 이제 선출직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각자의 전문성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선출직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전문성에 부족하다는 약점을 좀 메우려고 비례대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데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으로 하자. 300석을 270석으로 줄이자. 그 대신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건 아니고요.
비례대표가 제 역할을 하게 하면 비례대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가 제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하는 자리를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되기 위한 포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근데 점점 당초의 비례대표의 본질은 벗어나고 비례대표가 이제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이나 마찬가지 의원의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저는 그런 비례대표는 필요하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의 좋은 장점이 지금 퇴색됐군요.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예. 심지어 뭐 어느 당에서는 뭐 돈 받고 비례대표를 준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그런 어떤 게 당이 바로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 전반에 그렇게 아주 못된 습관이 번져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 예. 뭐 이런 건 반드시 우리 고쳐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 부패의 온상이 정치다, 정치권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선판을 보면서 참 늘 아쉬운 게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흠집내기, 상대방 흠집내기, 그 5년, 10년 전 거 다 들춰내고, 가족들 거 다 들춰내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한국 정치가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뭐 옛날 고무신 막걸리 정치가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퍼주기 선심성 정책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양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를 험담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언론이 보도를 안 해버리면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다 묻어버리고 정말 언론이 자꾸만 이제 정책 대결 쪽으로 이게 유도를 하면 뭐 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비방해도 아무 언론도 그거 안 실어주면 되는데 우리 언론의 수준이 정책 대결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평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국민들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상호 비방적인 뭐 뒤캐기 이런 것으로 언론이 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언론에 대해서 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이 선거 정치권에 계시면서 언론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주로 문제되는 게 그 네거티브 정책,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네거티브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포지티브 정책만 얘기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렇죠. 멎어지겠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선거운동과 함께 네거티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그 네거티브의 그 전제 조건의 하나는 팩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라고 해서 다 거짓은 아니거든요. 거짓 네거티브는 그건 정말 불법행위인 것이고, 팩트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왜곡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거티브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런데 언론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언론이 제4부 공정한 심판 이런 그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정치권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심판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나서서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이제 그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면은 새로 시작할 것 같으면 이제 또 다른 방법에서도 출발을 하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경험치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이 비전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좀 이렇게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농담을 좀 하나 하자면 예. 제가 청문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청문 대상이 제일 오래된 사람일 거예요. 장관 하루, 예. 그다음에 그 총리 후보로 1, 2, 3일, 3일. 예. 그러니까 4일을 했는데 예. 아마 제 기억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개 총리는 이틀 하죠. 장관 하루 하고. 근데 이제 그 저는 장관도 하루 다 뭐 밤 12시까지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총리로서는 검증을 3일 동안 거의 다 자정까지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데 정책 질의는 딱 한 건 받았어요. 다 그 사생활, 무슨 네거티브 다 이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걸 보고 야, 참 이래서야 되겠나. 뭐 그랬었는데 큰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저가 지금도 이제 계속 여러 정책들을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왜 대선 당의 대선 후보도 아닌데 왜 내는가? 아니 대선 후보만 정책을 냅니까? 그죠. 정치인 모두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조금 있다가 이제 또 하나 정책을 내려고 그래요. 국민들에게 꿈을 주는 정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번 대선에 후보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이제 후보로서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오늘 또 발표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한 3가지 정도만 가장 중요한 걸 오늘 좀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죠.